63세 희숙 씨는 정형외과 진료실 의자에 앉아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확대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여기 보시면 연골이 거의 다 닳았어요. 이 정도면 더 이상 보존적 치료로는 어렵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희숙은 화면 속 자신의 무릎뼈를 바라봤는데 뼈와 뼈 사이 공간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입원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일주일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수술 자체는 하루면 되는데 수술 후 재활이 중요하거든요. 그냥 집에 가시면 안 되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걷는 연습도 하셔야 합니다. 의사는 수술 동의서와 입원 안내문을 건네며 다음 주 화요일 입원, 수요일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희숙은 처방전을 받아 들고 진료실 나왔는데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앞서 걷던 노부부가 서로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희숙은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도 함께 의논하고 병원도 같이 왔을 텐데 이제는 혼자 모든 걸 결정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큰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인데.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무릎 수술해야 한대. 의사가 인공관절 수술하래. 전화 너머로 준호가 놀라는 기척이 길렀습니다. 엄마 그렇게 안 좋으셨어요? 수술은 언제 하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 수술하고 일주일 입원한대. 의사가 재활도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엄마. 잘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준호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지만 어딘가 바쁜 듯한 느낌도 있었는데 희숙은 더 이상 말을 느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수에게도 연락했는데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신 거예요? 요즘 무릎 수술 많이 하던데요. 의학이 발달해서 잘 해주실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딸 수진에게 전화했을 때는 통화 중 아이들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 잠깐만요. 애들아 조용히 해. 텔레비전 소리 좀 줄여. 엄마 뭐라고 했지? 딸은 애들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무릎 수술하신다고요? 그럼 간병인 알아봐야겠네. 내가 알아볼게. 걱정 마요. 엄마, 미안한데 지금 애들이 싸워서 끊어야 할 것 같아.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희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희숙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술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입원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낼지가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병원에 혼자 있어야 한다는 게 막연하게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핸드폰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가족 단톡방이었습니다. 엄마 간병인 알아봤어. 여기 괜찮은 곳 있는데 하루 15만 원이래. 평도 좋고. 아가씨, 거기 저도 들어봤어요. 우리 회사 선배 어머님이 거기서 쓰셨는데 경력 많으신 분들 오신대요. 친절하시기도 하고. 종일 간병이 15만 원인 거죠. 또 그럼 거기로 할까요? 제가 오늘 예약할게요. 일주일이면 7이니까 105만 원이네요. 수형, 비용은 같이 해요. 당연하지. 엄마한테는 부담 드리지 말자. 큰며느리 지훈 그래요. 어머님 편하게 수술 받으시게 해드려야죠. 간병인분 계시면 훨씬 나으실 거예요. 맞아요. 요즘은 다들 간병인 쓰시더라고요. 그게 서로한테 더 좋아요. 희숙은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답장을 쓰려고 했는데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고맙다라고 쓸까, 그래 알았어라고 쓸까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척척 정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묘하게 서운한 마음도 들었는데 그 마음이
뭔지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답장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점심때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간병인 예약했어요. 수술 당일 오후부터 일주일 동안 오시기로 했어요. 여자분이시고 경력도 많으시대요. 걱정 마세요. 혜숙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고맙다. 아니에요, 엄마. 편하게 수술 받으세요. 제가 입원하실 때 모시고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혜숙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간병인을 쓰는 게 요즘 추세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보았고 친구들한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에게 그런 일이 닥치니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오후 혜숙은 오랜만에 친구 은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하야, 나 다음 주에 무릎 수술해. 뭐, 혜숙아, 갑자기 무슨 수술? 인공관절. 일주일 입원한대. 어머, 큰일이네. 너네 애들 다 직장 다니잖아. 병원에 누가 온대? 혜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간병인 쓴대. 간병인? 응. 애들이 알아서 다 알아봤어. 하루에 15만 원이라던데. 전화 너머로 은하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 요즘 애들은 그렇게 하는구나.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게. 혜수가 괜찮아? 모르겠어. 고맙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럴 만하지. 근데 혜수가 생각해보면 그게 나을 수도 있어. 며느리들 고생시키는 것보다는. 혜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혜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3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큰애야, 나 다음 주에 무릎 수술한대. 일주일 입원해야 한다는구나. 당연히 내가 병원에 나와야지. 애비는 회사 일이 바쁘잖아. 혜숙도 은행에 다니고 있었지만 휴가를 내고 일주일 내내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복직했을 때 중요한 프로젝트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있었습니다. 일하는 며느리에게 간병을 시킨 시어머니가 야속했지만 그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저 나는 저런 시어머니가 되지 않겠어. 라고 다짐할 뿐이었습니다. 이번 날짜가 다가올수록 혜숙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이들이 간병인을 구해준 건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을 고생시키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꾸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번 전날 밤 혜숙은 이번 가방을 싸면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번 당일 준호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내내 준호는 운전에만 집중했고 혜숙도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로 올라갔는데 사인실이었습니다. 엄마, 여기에요. 짐은 여기 정리해 둘게요. 준호가 가방을 열어 옷가지를 정리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간병인분은 수술 끝나고 오실 거예요. 그래, 가봐. 엄마, 내일 다시 올게요. 준호가 나가고 얼마 후 지훈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수술 잘 받으세요. 저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지훈은 과일을 창가에 놓고 30분도 안 되어 나갔습니다. 혜숙은 혼자 병실에 앉아 있었는데 옆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보호자분은요? 다들 바빠서요. 간병인 올 거예요. 아, 네.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시나 봐요. 그날 저녁 간호사가 수술 전 주의사항을 설명하러 왔습니다. 환자분, 오늘 밤 12시부터 금식이세요. 물도 드시면 안 돼요. 보호자분은요? 내일 아들 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밤이 깊어갔는데
혼자 병실에 누워 있으니까 천장만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준호가 왔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응. 제가 반차를 냈어요. 수술 끝날 때까지는 여기 있을게요. 오전 10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취 주사를 맞고 의식이 흐려지는데 마지막으로 생각난 건 준호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회복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보였고 옆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환자분, 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모실 간병인이에요. 아들은요? 아드님은 수술 끝나고 잠깐 계시다가 회의가 있으시다고 회사 가셨어요. 혜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옆 침대에 새로운 환자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딸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옆에서 이것저것 챙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물 드릴까요? 베개 불편하세요. 제가 좀 더 세워드릴게요. 밤늦게까지 그 딸은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숙은 간병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환자분, 편하게 부르세요. 제가 돈 받고 하는 일이에요. 처음 이틀은 마취가 풀리면서 수술한 곳의 통증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옆 침대 환자가 검사 받으러 간 사이 딸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야. 괜찮아. 힘들지만 어쩌겠어. 그치? 회사에도 눈치 보이고 팀원들이 내일까지 하느라고 다들 힘들어 하더라. 근데 어쩌겠어. 우리 엄마인데. 언니도 출장이라 못 오는 거잖아. 알지. 나 혼자라도 해야지. 근데 옆 침대 환자는 간병이 쓰던데. 엄마도 그러면 좋은데 비싸기도 하고 엄마가 낯선 사람한테 못 맡기는 거 싫다고도 하고. 집집마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혜숙은 핸드폰을 보다가 화면 상단에 뜬 알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병문 안 갈 사람? 두형, 나 오늘 야근이야. 오빠들, 나도 애들 학원 보내야 해. 간병인분 계시니까 괜찮으시지 않을까요? 맞아요, 형님. 어차피 우리가 가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이번 주말에 다 같이 한번 가요. 혜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넷째 날 오후 친구 은하와 경숙이 문병을 왔습니다. 혜숙아, 괜찮아? 수술은 잘 됐고. 응, 잘 됐어. 애들은 안 보이네? 바빠서. 간병인 있으니까. 경숙이 병실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간병인, 요즘 다들 그렇게 하나? 그러게.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넷째 날 밤 혜숙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이제 조금씩 걸을 수 있었어요. 복도 끝 창가에서 옆 병실 딸이 또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오늘도 집에 못 갈 것 같아. 엄마가 밤에 자꾸 깨시거든. 응, 애들 저녁은 시켜 먹여. 미안해. 혜숙은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다섯째 날 오전 재활치료실에 갔습니다. 물리치료를 받는데 옆에서 다른 환자가 간병인에게 물었습니다. 따님이세요? 효녀시네요. 간병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간병인이에요. 아, 요즘은 많이들 그러죠. 우리 딸은 회사 휴가까지 내고 매일 와서 저 챙겨주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혜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리치료에만 집중했습니다. 다섯째 날 저녁 은지가 퇴근 후 병실에 들렀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죽 사왔어요. 드실 수 있으세요? 고마워. 은지가 편의점에서 산죽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어머님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간병인분은 잘해주세요. 응, 괜찮아. 30분쯤 있다가 은지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애 학원 픽업해야 해서요. 불편하신 거 있으면 간병인분한테 말씀하세요.
은지가 나간 후 간병인이 말했습니다. 환자분, 요즘 며느리분들 다 바쁘시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여섯째 날 오후 캐숙은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서 다른 환자 2명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요. 부모 수술인데 간병인한테 맡기다니. 아니,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자식들도 일하고 애 키우느라 바쁜데 어떡해요. 오히려 간병인이 더 전문적이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도리가 있지. 우리 딸은 회사 휴가 내고 매일 와요. 그건 따님이 효녀시니까 그렇죠. 요즘 그렇게 하는 자식들 드문데요. 혜숙은 일어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퇴원 전날 밤 간병인이 짐을 정리하면서 물었습니다. 환자분, 내일 퇴원하시면 집에서 누가 돌봐드려요? 혼자 있어요. 혼자요? 며칠은 누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따님들은요? 바빠서. 관리사 아줌마가 와요. 간병인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요즘 다들 그러세요. 저도 이 일 오래 했는데 예전에는 병실에 가족들이 가득했거든요. 며느리들이 교대로 와서 밥도 해오고 그랬는데. 근데 요즘은 간병인 부르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게 나은 건가요?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간병인이 더 편하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서운해 하시고. 혜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퇴원날 아침 준호가 혼자 왔습니다. 엄마, 가요. 제가 짐 들게요. 병실을 나서는데 옆 침대 환자의 딸이 인사했습니다. 퇴원하세요. 쾌유하세요. 고마워요. 차에 타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실래요? 아니, 괜찮아. 집이 편해. 엄마, 혼자 어떻게 하세요? 무릎도 아프신데. 관리사 아줌마 오잖아. 너희 집 가면 지훈이만 힘들어.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준호가 짐을 들여다주고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냉장고에 반찬이랑 죽 있네요. 지훈이가 사다 놨나 봐요. 그래. 엄마, 불편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바로 올게요. 준호가 나가고 혜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주무르는데 아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지훈이 사다 놓은 반찬들, 은지가 놓고 간 죽, 수진이 보낸 과일이 있었습니다. 혜숙은 천천히 밥을 차렸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핸드폰 단톡방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어머님,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어머님,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밥 해드릴게요. 찬아. 엄마, 제가 주말에 갈게요. 그래. 핸드폰을 내려놓고 혜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이틀 후 친구 은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숙아 퇴원했다며. 괜찮아? 응, 괜찮아. 집에서 혼자 있어. 애들은? 애들은 다 일하러 갔지. 내가 갈게. 지금 집에 있어. 1시간 후 은하가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는데 은하가 혜숙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혜숙아, 많이 힘들었겠다. 괜찮아. 거실 소파에 앉아서 은하가 물었습니다. 애들은 병원에 자주 왔어. 가끔. 혜숙은 이번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은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술 당일 준호가 회의 때문에 간 것, 자녀들끼리 단톡방에서 누가 갈지 미루던 것, 은지가 30분 만에 간 것, 옆 병실 딸이 어머니를 챙기던 모습, 복도에서 들었던 대화들. 은하는 한참을 말없이 듣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숙아, 우리 때랑은 다르네. 그래. 근데 혜숙아, 너 예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시어머니 간병하고 나서 나는 저런 시어머니 안 될 거야 라고 했잖아. 혜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며느리들한테 화났어. 아니, 그럼 뭐가 문제야? 모르겠어. 화는 안 나는데. 서운해. 은하가 혜숙 손을 잡았습니다. 혜숙아, 그게 당연한 거야. 우리 때는 며느리가 병원에서 상주하는 게 당연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달라. 며느리들도 일하고 애 키우고 바빠. 간병인 쓰는 게 오히려 서로한테 나을 수도 있어. 그런가? 그런데 혜수가 그렇게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마음은 또 다르잖아. 서운한 건 당연해. 혜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은하야, 나는 다른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어. 며느리들 고생시키지 않는. 근데 막상 내가 수술하고 나니까. 나도 서운한 건 똑같더라. 그래서.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 은하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혜수가 정답은 없는 것 같아. 우리는 우리 시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했고, 지금 며느리들은 그들 방식대로 하는 거지. 틀린 건 아니야. 그냥 다른 거야. 다르다고? 응. 우리 때는 며느리가 무조건 참고 희생하는 게 미덕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달라. 며느리도 자기 일이 있고 자기 삶이 있어. 그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잖아. 혜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은하야, 그럼 나는 어떻게? 이 서운한 마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시대가 변했다는 걸. 그리고 혜수가 애들이 간병인 비용 내고 챙겨준 것도 나름대로 효도 아니겠어. 우리 때처럼 병원에 상주하지는 않았어도. 혜숙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물었습니다. 은하야, 너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나도 모르겠어. 근데 혜수가 중요한 건 너도 며느리들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게 다행이야. 은하가 간 후 혜숙은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또 알림이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엄마, 저녁 드셨어요? 먹었어. 어머님,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밥 해드릴게요. 혜숙. 그래, 고맙다. 혜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는데 결국 나도 서운한 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들을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아니면 내가 옛날 사람인 걸까요? 아니면 이게 맞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겠습니다. 우리 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다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 혜숙은 소파에서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지훈이 사다 놓은 반찬을 꺼내 저녁을 차렸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요즘 방식인가 보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우리 때와 달라진 시대입니다. 부모님을 봉양했지만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어서도 안 되고 부담을 줄 수도 없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나 스스로를 챙겨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